제가 마약 해본 게 거의 10년. 많은 투약자분들을 만나면서 들은 정보를 에서 뭐 마약 어떻게 하면 더 좋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 이런 얘기만 한대요. 안녕하세요. 리걸 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전문가인 두 분 변호사님을 모시고 마약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안팎의 허정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팎의 변호사 박민규입니다. 20년대 들어 마약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해 필라델피아 동부 켄싱턴 시내 중심으로 길거리, 공원 가릴 것 없이 마약 중독자, 노숙자들이 좀비처럼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화제가 된 지. 지금 필라델피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좀비처럼 움직이는 게 펜타닐이라는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미국의 현재 청년층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저 영상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막 진짜 사람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 펜타닐만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건가요? 펜타닐의 이제 좀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육 쪽에도 마비를 시키고, 합성된 펜타닐 같은 경우는 뭐 해독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직도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판사일 때 마약 재판을 많이 진행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약 해본 게 거의 10년도 더 됐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정말 필로폰, 가끔씩 코카인, 그리고 대마초가 거의 주된 마약의 종류였어요. 네. 지금 뭐 펜타닐, 그리고 케타민, 이런 들어보지 못한 신종 마약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펜타닐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보다는 아직 펜타닐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필로폰, 네. 대마, 최근에 케타민, 네.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큰 다른 점은 DEA라고 하는 마약 네. 단속국이 따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5조 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마약 단속에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DEA에서 이제 검거하는 뭐 범인들에 대한 정보라던가 수사 기밀들은 네. 또 경찰이나 FBI와는 완전 단절된 네. 그들 고유의 정보로서 관리가 된다고 해서 네. 마약 사범 검거에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없죠. 다만 이제 한 3년 전부터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이 시작이 되었고, 네. 대검찰청 산하에 이제 마약에 관련된 부서를 따로 신설을 해서 마약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팀을 꾸렸다고도 하고, 또 경찰 내부적으로도 과거에는 없었던 마약팀들이 지금 일선 경찰서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약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이나 필요한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네. 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 마약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각 일선 경찰서에 있는 마약팀들 간의 실적 경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쪽에서의 정보가 흘러나가면서 사실 잠복하고 있던 다른 팀에서는 눈앞에서 범인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도 네.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미국식의 DEA 같은 어떤 네. 단일화된 조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약은 사실 피해자가 따로 없거든요. 네. 가해자가 곧 피해자가 되는 맞습니다. 사건입니다. 네. 본인이 피해자이기도 한 건데, 치료나 예방에 대한 그 시설이 여전히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네. 다량 투약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치소를 보낼 생각만 하는데, 구치소 가면 그게 더 사실 치료가 안 되고 심화되거든요. 소위 향방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 마약사범들은 마약사범들만 모이는데, 투약자들과 판매자들이 그곳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 비밀 네트워크를 또 결성하는 거죠. 네. 판매자들은 어차피 출소유에 나가가지고 또 마약을 팔아야 되고, 네. 투약자들도 마약을 더 은밀하게 구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뭐 온라인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직접 만나가지고 거래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마약이 음성적으로 퍼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향방에서 뭐 마약 어떻게 하면 더 좋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 이런 얘기만 한대요, 맨날. 그런 것들을 좀 단절시키려면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치료에 대한 어떤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참 뉴스도 많이 보여요. 연예인 마약 사건. 대표적으로 며칠 전이었죠. 배우 유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연예인들도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유아인은 왜 인터뷰하고 있습니까? 돈 스파이크는 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연예인과 비연예인의 마약 사건에서 차이점은 구속의 여부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속이라는 거는 재판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치소에 잡아놓는 거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신분이 조금 더 분명하고 본인이 도주를 했을 때 잃어야 될
것들이 네. 많죠. 뭐 기존 계약관에서 뭐 위약금을 낸다던가 네. 도주의 우려가 아무래도 좀 낮다고 판단이 돼서 구속이 덜 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도망을 가도 전 국민이 다 모두 얼굴을 알아보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쵸? 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한다던가 네. 하면 이제 연예인이 저렇게 부인하는데 선처받아? 라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오히려 더 형량은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한 씨가 했던 마약이 네. 프로포폴이었죠? 사실 프로포폴은 예, 그건 저도 해봤습니다. 수면 마취할 때 쓰이는 네. 약이다 네. 보니까 우리 모두 해봤죠. 네. 수면 마취하고 나면 저는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푹 자고 일어나는 기분?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연예인이나 이런 바쁜 사람들은 이게 피로를 덜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하던 것이 이제 중독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유혹이 상당히 강할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예. 같더라고요. 마약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각 약별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해요. 네. 많은 투약자분들을 만나면서 들은 정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하란 말은 아닙니다. 절대. 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각성 계열.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각성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 도파민을 뿜뿜하게 만들어가지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네. 잠을 자지 않아도 생기가 넘치고 네. 그 대치동에서 있었던 그 아이들에게 필로폰을 나눠줬던 것도 네. 이거 먹으면 공부 잘 돼, 집중 잘 되는 약이야 라고 말한 게 그 필로폰의 각성 효과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공부 잘 되는 약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몸을 완화시키는 계열이어서 잠도 좀 잘 오게 하고 긴장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2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해보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네, 워낙 많은 투약자분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그 외로는 이제 환각 계열이 있습니다. 네, LSD라던가 MDMA 같은 것들이 그런데 소위 엑스터시라고 하는 약은 그 빛 번짐 같은 것들을 확산시키고 네. 또 귀에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막 꽝꽝꽝꽝하게 들린다고 해서 클럽이나 파티에서 네. 이제 많이 투약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열로는 진통 계열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 나눴던 펜타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투약했을 때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금단 증상이 올 때는 아빠에게 주먹으로 얻어맞는 것처럼 너무나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정서적인 고양감 또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런 진통 계열의 약을 찾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약은 이 4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안 돼요? 네.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량의 복용만으로도 네, 이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 수용체라고 하죠. 머릿속에서 도파민을 뿌려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때렸을 때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도 다 결국은 도파민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거를 멈추게 됩니다. 뇌에서 내가 안 만들어도 도파민이 풀 충전되네? 예,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단 증상이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약을 찾는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금단일 때 느껴지는 이 고통, 과거에는 큰 고통에 대한 내성도 있었지만 이제 작은 고통도 참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탁 부딪혔을 때 전 지금 참을 수 있지만 금단 증상이 있던 분들이 이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약을 찾게 되는 이제 비참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게 제가 직접 본 금단 증상이었어요. 그러니 정말 벗어날 수가 없겠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눈앞에 마약이 있으면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혹시 네. 드라마 보셨나요? 예, 예. 네, 그 마지막 에피소드 스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해롱이가 정말 감옥에서 그렇게 금단 증상을 극복하고 그 온갖 유혹을 다 참아냈는데 딱 출소했는데 같이 마약하던 동료가 말없이 주사기를 내밉니다. 그런데 해롱이가 몇 초 망설이더니 자기 손으로 찌르더라고요. 예. 현실을 반영하는 그 결말이 너무 네, 무섭네요. 정말 처음에 발도 들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네. 절대 들이지 마십시오. 네. 그 이제 마약을 검출하는 과정이 이제 또 보통은 이제 소변 아니면 모발일 텐데 뭐 삭발을 한다던가 네. 탈색을 한다던가 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진짜 검출이 안 되나요? 일단 온몸을 왁싱하고 네. 뭐 삭발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경우에 수사기관이 제모할 수 없는 귀 속에 있는 작은 털 혹은 콧털, 손톱 네. 이런 것들을 압수해 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분절해가지고 조사하면 세부적으로 몇 월쯤에 했는지까지도 검출될 수 있다.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서 첫 조사 때 바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거는 보통 한 일주일간의 투약 정도만 네.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간이시약 검사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는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투약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조사는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진정제, 대마초 등 13종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6%, 즉 국내 청소년 100명 중 2~3명은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마약이 문제인 게 요새는 청소년 마약도 정말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뭐 껌 좀 씹는 학생들 네. 담배를 피웠지 않습니까? 네. 뒤에 가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피는 게 대마. 아이들이 대마도 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액상대마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 꽂아가지고 그냥 액상대마를 그렇게 하는 게 일상일 정도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약 어디서 구하나요? 수리남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드라마. 황정민 씨가 네. 해외에서 실제로 코카를 네. 재배하면서 네. 국내에도 어떻게 하면 이걸 팔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국정원 요원한테 이제 잡히게 되는 스토리인데, 황정민 씨처럼 해외에서 약을 대량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분들이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서 그 동네에서 진짜 주먹 잘 쓰는 애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들을 알아가지고 접촉을 해서, 야, 너 거기서 뭐 건달 생활 할 거야? 너도 사업해야지. 그럼 또 그 애들도 나도 이제 막 영화에 나오는 무슨 마약상, 사업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해외에 있는 큰 범죄자들하고 결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약을 갑자기 몇 킬로씩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흡입하고 투약하고 아래 애들한테 투약하게 시키면서, 너 내가 투약한 거 선생님이나 경찰에 알리면 내가 지금 너 투약한 거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나도 너 제보할 거야. 서로 그렇게 협박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10대, 20대 사이의 마약이 급속도로 퍼졌던 시기가 한 번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시기가 를 놓친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옛날에는 필로폰을 막 진짜 아름아름 그렇죠. 필로폰을 하는 사람들만 던지기 수법으로 그렇죠. 그렇게 구하곤 했는데, 요새는 SNS가 이제 활발해진 것도 문제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그냥 정말 SNS에서 쉽게 뭐 텔레그램 이런 걸로 구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텔레그램 방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판매상들이 보이고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청소년 마약, 아이들에 대한 마약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은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마약 관련 강의를 한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늘려서 좀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정에서도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좀 조심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누군가 주는 걸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이게 꼭 옛날에는 꼭 납치, 유괴 이런 것과 연결이 되었었다면 요즘은 그게 마약 범죄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실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이나 이런 데서 몰래 먹이는 경우도 요새 많더라고요. 뉴스도 많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먹었다, 그걸 깨닫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게 됐다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수사기관에 찾아가는 것이죠. 자수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본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한테 줬던 사람이 잡혀가지고 자기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좀 정직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그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찾아서 먼저 말을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몰래뽕이죠. 불상해자에게 클럽에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뭐 성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개방적인 심리 상태로 바뀐다라는 일에 그런 썰들이 있어서 이제 여자친구가 먹는 커피나 술에다가 약을 몰래 타서 이제 성관계를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중독성이 강하니까 억울하게 중독성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특히 필로폰 같은 경우는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여기에 빠져가지고 나만 내 인생만 망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저희가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거든요. 나 이거 해본 게 좋더라. 어땠다. 이렇게 권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약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인 두 분 변호사님을 모시고 마약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거 인사이드의 신은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